또 하나 이제 총론적인 이야기인데 집행에 있어서 주체라는 챕터로 역시 총론적인 이야기지만 이제 국면을 조금 바꿔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집행을 하는 법원, 그다음에 집행에 있어서 당사자, 이 두 축은 우리가 판결 절차에서도 당사자와 법원이 있듯이 이 경우도 당사자와 법원으로 나눠서 생각하면 돼요. 주로 이제 기본 교과서는 법원이 먼저 나와서 설명하는데 나는 당사자 중심이니까 뭐 당사를 먼저 설명하고 있는 건데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집행 관계자로서 당사자로서 이때는 우리가 소송에서는 판결에서는 원고 피고라고 부르는데 이때는 채권자 또는 집행자까지 붙여서 집행채권자, 채무자 또는 집행채무자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당사자 개념에 해당하는 판결 절차에서 원고 피고를 그렇게 부른다. 여기서도 제3자의 우리가 판결 절차의 집행 담당이라고 해서 제3자의 소송 담당에 대칭되는 판결 절차의 제3자의 소송 담당을 떠올려 봐요. 우리가 판결 절차에서 채권자 대의 소송, 주주 대표 소송 이런 경우 제3자의 소송 담당 이 개념이 있듯이 여기도 제3자의 집행 담당이죠. 하나 지금 주주 대표 소송을 예를 들었는데 주주 대표 소송, 실제 주주 대표 소송은 개념은 뭐예요? 회사가 그 손해를 끼친 이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데 뭔가 거기 관계가 좀 그러니까 잘 안 하면 주주가 뛰어들어서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하는데 실제는 주주는 소송 담당자의 역할이고 회사가 원고죠. 원래는 회사가 피해자죠. 그러니까 회사가 그런 판결을 받으면 사실 회사가 그 이사한테 집행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채권자, 채무자 관계 되는데 이 대표가 집행에서도 이제 자기가 등장하는 경우를 제3자의 소송 담당에 빗대서 제3자의 집행 담당이 되는 거죠. 채무자는 이제 상대방이죠. 이 채무자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조문이 여기 특이한 게 있어요. 집행을 시작했는데 집행을 했을 때 이제 승계 집행문 이런 개념 하나 가르쳐 줬는데 집행 시작해서 죽었을 때 집행 시작해서 채무자의 경우에 죽었을 때는 뭔가 바뀌어야 될 것 같죠. 우리가 판결 절차에서 어떤 느낌이 있었어요? 애초부터 소재기 전에 죽었다든지 했으면 누굴 상대로 냈었어야 돼요? 상속인 상대로 냈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소송 도중에 죽었으면 어떻게 돼요? 소송 도중에 승계가 이루어져야겠죠. 즉 그런 단계처럼 이 경우에 집행 개시 전에 우리가 판결 절차가 끝나고 집행을 하려는데 죽었으면 아까 뭐를 했었어야 돼요? 판결문에는 아버지 그 죽은 아버지 지금 단계 죽은 아버지 이름으로 판결이 내렸는데 그 이후에 죽었으면 지금 집행을 할 때 아까 개념으로 승계 집행문을 해야지 아들한테 집행할 수 있는 거죠. 아버지 단계에서 지금 이제 아들 단계로 넘어오는 그 절차 집행을 함에 있어서 그렇죠. 근데 그때는 승계 집행 받아야 되는데 지금 집행을 시작했어요. 집행을 시작했는데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 강제 집행 개시 뒤에 사망하여도 이제 승계 집행문이 없더라도 그대로 집행을 속행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승계 집행문이 없더라도 어느 경우에 하나는 거냐? 채무자가 그 다음에 사망한 경우예요.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말고 다른 경우를 가지고도 이 규정이 되는 건 아니고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대로 승계 집행문이 없더라도 집행을 속행할 수 있다 해요. 잘 보세요. 집행을 개시한 후에 채권자가 승계된 경우에 승계인이 자기를 위해서 강제 집행의 속행을 신청하는 때에는 승계 집행문을 가지고 집행을 이제 계속 속행해야 되는데 52조 집행법을 보면 1항에 보면 강제 집행을 개시한 뒤에 채무자가 죽은 때에는 그대로 상속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계속해서 진행한다. 이런
조문이 있으니까 주의해서 보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강제 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판결 절차 이후에 죽었을 때는 당연히 승계 집행문이 필요하죠. 당연히 승계 집행문이 필요하죠. 왜? 그 판결에 나타난 예컨대 피고면 피고와 지금 집행하려는 집행 채무자가 달라지잖아요. 아버지와 아들로서 달라지니까 승계 집행은 필요한데, 지금은 집행이 개시된 이후에 사망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인데,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만은 그대로 집행을 할 수가 있다. 이 단계에서. 승계 집행문 없이도. 그런 점만 주의하세요. 그 다음에 집행법에서도 대리인이 이제 당사자 자체는 아니지만 관계자로 등장하는데, 판결 절차만큼 변호사 대리 원칙이 엄격하지 않아요. 판결 절차가 요청하는 변호사 대리의 원칙에 있어서 집행은 약간 사실적인 어떤 판단을 형성해가는 게 아니라 사실적인 집행, 이런 측면에서 엄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형적인 업무 처리로서. 그래서 집행관이 좀 이따 나오려는 집행관과 집행법원이 집행법상의 주체인데, 일반적으로 법원이 주체이지만 여러분이 뭐 어떤 동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함에 있어서는, 집행관이 그 현장에 가서 뭐 차압딱지 붙이고 이런 식의 집행을 생각해 보세요. 그 경우는 꼭 변호사가 대리 안 해도 돼요. 그런 절차를 밟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사실적인 이런 것 등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추심명령, 전부명령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추심명령, 발부명령 이런 것을 신청하고 하는 거는 변호사 대리 원칙, 집행법원이 관여하니까 조금 더 충실하게 대리인이 함부로 돼서는 안 되지만, 집행관이 집행하는 거는 동산의 경우는, 그러니까 채권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한다라는 것은 채무자의 은행에 대한 예금 채권, 채무자의 그 고용회사에 대한 월급 채권에 대해서 집행할 때는 법원이 주체가 돼요. 집행법원이 주체가 돼서 추심명령, 전부명령 이런 것을 발부한다라는 건데, 동산에 대한 집행은 어떤 물건에 대해서 빨간 딱지 붙인다, 압류한다, 이건 집행관이 가서 해요. 동산에 대해서. 요 경우는 그리 뭐 사실적인 거지 무슨 판단작용이 거기에 투입되고 이런 게 없으니까 변호사 대리 원칙이 그다지 엄하지 않다, 심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 집행법상의 대리는 완벽한 변호사 대리로서 부분에서 그 변호사이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은 약간 판단작용 같은 게 좀 들어가는 부분은 그렇지만, 조금 사실적인 행위, 동산 집행 같은 경우는 변호사 아니더라도 대리가 가능하다. 꼭 굳이 변호사 자격자인 걸 요청할 필요는 없다. 뭐 이런 거예요. 실제 이제 경매 신청 같은 건 법무사가 대리해요. 요 보면 법무사는 경매 사건 등에서 입찰 신청 대리를 할 수 있고, 공인중개사는 권리 분석, 매수 신청, 입찰 신청. 공인중개사도 경매에서 입찰 신청 대리까지 할 수 있네요. 아무래도 부동산 전문가들이니까 그 공인중개사한테 입찰 신청하는 그 부분. 과거에는 그것도 무슨 약간 업자들이 막 껴들어서 하고 막 그랬었다고 하잖아요. 보통 사람들 가가지고 해보려면 막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자기네끼리 막 하고 그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대리인 부분. 한편 또 다른 주체인 이제 집행기관으로서 요 표를 잘 보세요. 우리가 판결법원하고, 즉 요 수소법원은 재판한 법원이에요. 재판법원과 집행법원이 분리됐어요. 그래서 집행법원이 집행의 주체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판결을 한 법원이 주체로 등장할 수 있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 더 표현해 놓고, 한편 집행법원 말고 순수하게 판단적용 같은 게 거의 게재되지 않고 사실적인 것 정도에서 커버가 될 정도라면 굳이 법원이 등장하지 않고 집행관에게 맡겨진 실력 행사가 수반되는 사실행위의 경우는, 즉 복잡하지 않은 동산 집행은
집행관이 담당해요. 그럼 집행관은 특이한 공무원적이에요. 우리가 공무원이면 월급을 받는 거잖아요. 그것 중에 특이한 게 아까 공증인도 완벽한 공무원은 아닌데 준한 건데 월급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공증 만들어주고 서류 만들어주고 수수료 받는 거예요. 집행관도 공무원인데, 집행관은 공무원인데, 법원 소속 공무원인데 월급 받는 게 아니라 그 수수료로 먹고 사는데, 그게 전직 법원 사무관 이상의 뭔가 뭐 정확한 그 요건은 모르겠는데 상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나와서 집행관 2년인가 3년 하면 몇 억씩 버는 거예요. 그 사람들. 독점이야, 독점. 그 사람들의 어떤 복리후생의 독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행관도 어떻게 본다면 뭐예요? 뭐 시험으로 개방하라 이런 얘기가 나올 만해요. 지금 웬만하게 과거에 우리 보면 왜 어떤 그 전직 출신한테 자동 부여하던 게 많이 다 시험적으로 하는 게 됐잖아요. 근데 이것만은 지금 시험적으로는 안 뽑으니까 마지막 이것도 시험을 뽑아라 이렇게 왜 그 사람만 독점하냐. 근데 이게 몇 억씩 버는 거고 요거에서 그 사람들의 이제 법원 공무원은, 검찰 공무원이나 법원 공무원은 여기에 하나의 보험이죠. 보험. 나중에 나가면 이거 할 수 있다는 게. 하여튼 여기서 상당히 그 센가 봐요. 그 수입이. 그래가지고 그런 것을 해주는 공무원으로 집행관이 있는데, 동산 집행의 경우는 이 사람이 주체가 된다. 한편 집행법원은 뭔가 관념적으로 재판, 채권을 집행한다. 아까 추심명령을 발부한다. 전부명령을 발부한다. 이런 경우에, 그 다음에 부동산 집행, 경매 뭐 이런 것을 주관하는 게 집행법원인데, 한편 같은 법원이라도 여러분 개념을 구별하라고 그랬죠. 판결 절차에서 등장하는 법원과 집행 절차에서 등장하는 법원은 다른 개념이다. 같은 서초동의 예컨대 중앙지방법원 건물로서는 동일하고 위치로는 동일하지만 이 직분은 틀린 거죠. 그러니까 직분상은 판결해주는 법원이 있고 집행을 담당하는 법원이 있는 거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애초에 판결해준 법원이 담당하는 게 적절한 게 있어요. 대체 집행하고 간접 강제는 원래의 그 권리를 확정한 그거하고 연결이 돼요. 그 속성이. 대체 집행하고 간접 강제는 원래 그 채권 채무 관계, 권리 의무 관계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애초에 그 판단을 해준 법원이 이 절차에 관여하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수소법원, 그 판결법원이 소송을 받아서 처리한 법원이 집행에 있어서 주체가 되도록 설정해 놓고 있어요. 이해되겠죠? 쭉 읽어보면 돼요. 집행관은 단독제 국가기관이다. 그 다음에 당사자가 지급하는 수수료로 수입을 충당한다. 그 다음에 집행법원은 지방법원이 담당을 해요. 강제집행은 지방법원이 담당하고, 다만 대부분 사법보좌관이 그 업무를 처리한다. 그렇다고 사법보좌관 자체를 집행기관이라고 하는 건 아니다. 그건 내부적인 것이고 사법보좌관이 담당을 하는 것이지 집행기관으로서는 집행법원이 되는 거다. 예외적으로 단독판사가 업무를 담당한다. 사법보좌관이 아니고 예외적으로 단독판사가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그 다음에 이 집행법원은 우리가 소송법에서 배운 임의관할, 전속관할이라고 할 때 전속관할이다. 그러니까 전속관할이라는 것은 요 지방법원에 가서 내야지 자기네끼리 딴 데 가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전속관할이다. 그 다음에 집행법원의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변론이라는 것은 판결을 함에 있어서 등에서 필수적 변론 이런 것 떠올릴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집행법원의 판단을 위해서는 굳이 변론 없이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수소법원이 집행기관이 될 수도 있다. 대체 집행이나 간접강제 등이 그러한 경우다. 이죠. 그 다음에 그 밖에 집행기관으로서 등기관은 아까 어떤 장면에서 관련 기관으로 등장하냐면 가압류 걸어서
법원이 발령을 했는데 그게 재판으로서 발령이 됐고 그것을 등기소에서 이제 등기사항 증명서에 올릴 때 등기관이 그런 일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등장하는 그 밖의 집행기관으로서 설명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집행공조기관. 공조라는 말은 뭐예요? 협조한다, 공조한다. 집행관이 강제 집행하러 갔는데 막 거기서 저항을 해요. 물리적. 그랬을 때 경찰관의 원조를 받을 수 있어요. 막 문 따고 들어가야 되는데 막 그 사람이 막 우리 이 막 텔레비서 가까이 나오듯이 막 악에 받쳐가지고 막 들어눕고 막 이럴 때 그 사람 끄집어내야 되니까 경찰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때 경찰관이 공조기관이다. 여러분이 그 생각해보세요. 채무자 입장에 강제 집행도 나는 항상 소송법도 그렇고 파산법 같은 걸 내가 공부한 이유는 보통 우리가 법이라면 돈 받을 자를 서포팅해서 뭔가 변호사로서 역할인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돈 없는 사람을 서포팅 해주는 것도 하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파산법이라는 게 채무자, 회생, 개인 파산, 면책 이런 걸 생각했는데 강제집행법도 권리의 효율적인 이 실행, 그냥 막 쉽게 말하면 돈 잘 회수해서 내 손에 쥐어주는 측면이 제일 중요한 측면이겠죠. 이 집행법을 지배하는 원리는. 뭔가 효율적으로, 그다음에 신속하게 돈을 손에 넣어줘야 되는데 한편 요거에 도사리고 있는 반대 국면을 보자 이거죠. 누구예요? 채무자잖아요. 채무자는 물론 갚아야겠죠. 물론 뺏길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이 사람의 기본 생존 이런 것 등은 생각 배려해 줘야 되죠. 그러니까 나중에 책임재산 가서 보면 강제집행의 대상에서 우리가 그거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월급은 뭐예요? 2분의 1인가? 이상은 우리가 집행할 수 없죠.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어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가재도구 같은 거는 집행할 수 없죠. 그런 거는 이제 이쪽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마지막 먼지 하나마저도 다 뺏어 와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이쪽 입장만 생각해 보면. 근데 법은 그런 장치를 두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걸 좀 더 부각시켜주는 생각을 하면 이게 균형 있게 채권자의 권리 실현이 하나의 축인 건 맞는데 채무자의 어떤 생활 보호 이런 것도 하나의 반대축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잘 맞아 떨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채무자 측면도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뭐 그 채무자가 진짜 막 악랄하게 들어놓고 날 죽이고 가라 막 이런 식으로 하면 그 현장 아수라장이에요. 아수라장. 그 집행을 특히 뭐 이렇게 뭐 무슨 부동산이나 입고한 사람 말고 그 방에서 그냥 가재도구 놓고 사는데 그 어린애 막 있는데 거기 와서 집행하면 참아 못할 것이잖아요. 하게. 그렇죠. 그런 거. 그렇게 해서 이제 집행기간 설명이 끝났고